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고가 차량, 비싼 차,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중에 이제 수입차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차량 사고 났을 경우, 이제 사실 보험료에서 국산차 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이제 이런 고가 차량 관련한 자동차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네. 일단 내년 2, 4분기부터입니다. 이제 고가 수리비 차량의 경우에는 특별 요율이 부과가 되는데, 차종별로 보면 평균 수리비가 이제 150%가 넘는 고가 차량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현행 자동차 보험료보다 최고 15%가량 할증료를 좀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B사에 한 1억 3천만 원대 세단이 있다. 이럴 경우 현행 보험, 1인 보험료가 한 99만 원 정도라면 내년부터는 15만 원 정도 올라서 114만 원 정도를 물어야 한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이 고가 차량이라는 게 이제 수입차뿐만이 아니라 국내차도 해당이 되죠. 국산 차량 가운데는 현대 에쿠스와 같은 차종 8종이 들어가고요. 수입차의 경우에는 BMW나 벤츠와 같은 차량들, 네. 38종이 할증률 15% 적용 대상입니다. 15%. 이들 고가 차량이 사고 나면 다 이제 그동안은 렌트카를 써왔어요. 그래서 동종차를 빌려야 되니까 굉장히 비쌌는데 앞으로 이것도 좀 바꾼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차 사고 나면 연식과 상관없이 이제 벤츠 차량이 사고 났다. 그러면 비슷한 차량을 또 이제 이 수입차로 이제 대여를 해주다 보면 렌트 비용,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좀 막아보자라는 건데요. 그동안은 사실 이제 수리기간 가운데도 이제 렌트했을 경우에 이 빌리는 기간도 이번에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기로 한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 이런 BMW 같은 경우 연식과 배기량이 유사한 이 차량이 많이 사고가 났을 경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나타 같은 차량으로 국산 중형차로 이제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은 사실 그동안 외제차 수리기간 할 때는 교통사고 났을 때는 이 과실 비율 무관하게 이 저가 차량의 차주가 많아서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이제 부담했다라는 이 문제점을 바로 이제 잡기 위한 조치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경미한 사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나는 게 이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이제 범퍼 사고인데요. 범퍼도 잠깐 이 충격만 있으면 이제 교체 대상입니다. 그동안은. 그러나 이런 기준도 이제 명확하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정도가, 범퍼의 찌그럼 정도가 좀 심해서 이게 훼손이 이제 복원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한해서만 교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장이나 네. 수리를 하도록 하는 이 규정도 새로 마련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일한 배기량, 2000cc 타다가 이제 수입차 2000cc짜리 뭐가 됐든 타다가 사고가 나면 예전에는 꼭 집어서 그거에 동일한 차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국내외산 가리지 않고 동일한 배기량만 맞추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렌트카 타는 기간이 그렇게 며칠 오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고치는데. 근데 이제 수입차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부품이 수입을 조달하고 이제 항공료 이제 이런 배송 문제가 있다 보니까 꽤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국산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렌트카 비용이 컸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된 B사의 차량 가액은 1,000만 원 미칩니다만 오히려 같은 차종이 신차 렌트비가 더 드는 이런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고 이걸 이제 바로잡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건 좀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서 다 나가는 거니까 이게 다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들 해왔을 텐데. 자,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는 이른바 은산 분리. 규제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앞두고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ICT 기업들, 이 통합, 융합, 발전시켜보자, 핀테크를 좀 풀어보자라는 차원인데요. 그동안은 사실 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굉장히 막는 이른바 이제 은산분리 규제가 거의 10여 년 동안 풀지 말자 대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런 이 소위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착수에 들어간 겁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대기업 자본, 산업 자본의 경우에는 은행 지분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를 하더라도 금융위 별도 승인을 거쳐도 최고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산업자본의 은행의 지배를 이제 금지시켜 왔는데, 그럼 문제는 그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다 보니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개정안은 지난 7월에 그 새누리당 신동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건데요. 네.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을 제외하고 이 비금융 주력 기업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50% 절반까지 허용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일단 뭐 이것도 이제 찬반 논란은 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정부의 경우에는 현 은행법을 개정해야 이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ICT 기업과 같은 창의적인 어떤 잠재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역시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이 산업자본의 은행 장악을 이제 우려하는 이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별 안 좋은 거에서 우리가 1등 못하는 거를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현격하게 차이가 큰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이 이제 발표한 2015년 세계 성차별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남녀 임금 격차가 세계 116입니다. 네. 뭐 캄보디아, 네팔보다도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점수를 어떻게 먹였냐면 가장 높은 점수, 남녀 불평등이 없다. 이걸 1점으로 했고요. 예. 가장 낮은 점수를 0점으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0.55점, 정확하게 중간 조금 남는 0.55점으로 이제 116위를 차지한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캄보디아가 한 이제 105위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보다도 더 위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게 이게 지금 지난해 경우에 우리나라는 117위여서 2단계 올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위권인데요. 이 임금 남녀 격차가 좀 적은 양성평등이 좀 진화한 국가를 보니까 역시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아이슬란드가 종합평가 점수 0.88점으로 1위였고요. 남녀 이제 이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로 등극을 했고, 네. 노르웨이라든가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가 그 뒤를 이었고요. 미국 또한 28위 정도로 좀 처져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의 르완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이 각각 6위하고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필리핀, 여기는 임금 남녀 격차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군요. 굉장히 적다. 그렇습니다. 예, 아시아 국가에서는 필리핀이 1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왜 그럴까요? 문화적 격차일까? 아니면 오랜 동안 외국 식민지 그 영향을 받아서 남녀 평등 개념이 먼저 도입돼서 그럴까요? 어쨌든 뭐 이 정확한 이 이유는 추측이 좀 불가능한데요. 분석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예. 그러나 이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오히려 지금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보다도 또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필리핀 쪽이 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남녀 성차별이 좀 적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입증된 셈입니다. 네. 그런 점 참 특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이 장시간 노동의 남녀 차이가 이렇게 크고 빈부격차도 크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 수 있을지 머리가 많이 아파지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5시 40분 됐습니다. 방송 종료까지 약 16분 남았는데요. 박주민 변호사,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가장 가까운 거의 한 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변호인이기도 하죠. 공식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인터뷰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좀 여러 가지 사정이 분주한 모양이에요. 시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짬 내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전화 연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게시판도 좀 보고 다른 얘기도 하고 그러시죠. 중고 외산차 잔존가치 이상의 수리비 또는 렌트비는 절대 지급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외제차 사고가 났건 했는데 그 잔여가치 그 상태에서 팔거나 했을 때 청산가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 이상의 수리비, 그러니까 팔거나 해서 폐차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500만 원인데 수리비가 700만 원, 800만 원이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지급하지 말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바지따 용사님의 제안은. 이건 무슨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보험 사기의 주요 부분이기도 하다. 네, 그렇죠. 이런 사건 사실 보도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한 의지에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항상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큰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건데 이런 점에서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선견님, 세월호 특조위에서 박근혜 4.16 참사 당일 7시간 조사를 안 하려면 뭐하러 특조위를 만들었느냐. 구조명령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냐. 누가 최고 책임자냐고. 청와대 포함해서 한 놈도 구조 책임이나 책임 있는 명령을 못 내리는데 에이 상식이 안 통한다. 작년 4월 16일 이후로 어디를 펼쳐도 이런 말이 아주 주류였고 누구나 공히 모아졌던 질문이기도 했죠. 선교님이 다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명백하죠. 9.11 테러는 준전시 내지는 실질적으로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전포고만 없었지. 명백한 목적에 의해서 비행기를 납치하고 하이제킹해서 조종사를 위협해서 자살 폭탄 테러와 똑같은 거죠. 자기도 희생되면서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렇게 들이받고 펜타곤에도 이렇게 추락 비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럼 생각하면 우리는 미국이 공격받았다. 적으로부터 테러 당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냥 우리 딱 생각에. 근데 9.11 테러로 희생된 약 3천여 명, 그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래서 1년 2개월, 14개월 동안 여론을 조성합니다. 피켓팅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광고도 내고, 의회에 호소하고, 그래서 9.11 테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요. 우리의 세월호 특조위처럼 똑같습니다. 소속은 의회 내 청문회입니다. 미국은 의회 청문회가 워낙 발달되어 있고 권능도 많이 부여돼 있죠. 우리는 이제 특별법에 입각해서 한시적인 기구의 공식 행정기구를 만든 게 이제 세월호 특조위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그거 미국을
골탕 먹이려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외부 세력이 테러를 시도한 건데 그 뭐 미국 정부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저러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했어요. 그래서 사고 당일 부시 대통령이 사고를 처음으로 인지한 뒤에 취한 결정 뭐 이런 거 올바랐느냐.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이고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미국이 공격받은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거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안보보좌관이라고 옷 잘 입고 상당히 세련된 흑인 여성. 이거 뭐 인종을 말하면 인종차별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스킨 컬러상 좀 잘 기억이 나니까 수잔 라이스 안보보좌관 말이에요. 당시에. 그 수잔 라이스 조사를 통해서는 많은 정보가 묻힐 뻔한 많은 정보를 캐냈죠. 이를테면 9.11 테러 수개월 전부터 무슬림권 또는 반미 세력으로부터 모종의 테러가 가해질 것이라는 첩보들이 계속 왔었는데 백악관에서 특히 라이스 안보보좌관을 정점으로 한 백악관의 국가안보 라인에서 그걸 무시했다 또는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9.11 테러라는 대참사를 당한 데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규명해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가족 협의회가 만든 그 청문회의 성과로 지금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직 부시 미 대통령도 의회 청문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면 조사를 받았고요. 물론 다만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선서만 면제해 줬습니다. 한마디 보태거나 가감 없이 알고 있는 진실만을 말하겠다. 만약에 위증으로 판명이 나면 처벌받겠다라는 누구나 하는 청문회에서 하는 선서를 유일하게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것만 면제해 줬고요. 애초에는 백악관과 청문회 팀 사이에 1시간 동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대면 조사를. 근데 3시간 28분간 진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느꼈고 대통령에게 동의를 구했더니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러겠다고 해서 3시간 28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첫 보고를 받았을 때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참관하고 있었는데 첫 보고를 받은 후로부터 7분간의 행적이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했던 것과 다르다. 그걸 밝혀냈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발표는 그때 이랬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평원을 되찾고 국가 안보 라인을 소집해서 회의를 준비하게 하는 한편 비상 명령을 내려서 국가 위기에 대응토록 했다라는 건데 실은 그게 아니었고 나 어느 벙커로 피해야 돼? 그거 하느라고 허둥댔답니다.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긴급 위난 시에 대통령이 가서 피신할 수 있는 벙커가 여러 군데 있나 봐요. 그중에서 네브라스카인가 네바다인가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4개월 동안 9.11 테러 희생자들이 계속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뭔가 공식적인 기구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부시 대통령 처음에 무시했어요. 무슨 소리냐? 이건 외침이다. 외부의 적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한 전쟁에 준하는 행태인데 뭐 조사하고 말 게 있단 얘기냐? 이렇게 깔아뭉개다가 결국은 여론에 집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어떤 조건으로 청문회가 출범하는 걸 동의하냐면 위원장을 대통령인 부시 자신이 지명한다는 조건 하에 청문회 기구 출범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줍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청문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시키는 게 실질적으로 얻는 게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그 청문회는 묻힐 뻔한 많은 것을 캐냈습니다. 우리 세월호 특조위가 뜰 때도 정부 여당 측의 온갖 방해와 특조위 무력화하기, 힘 빼기가 예상은 되겠지만 그럼에도 잘 해낼 것이다. 그런 예상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는데 그렇지는 못했죠. 그때 많이 회자됐던 게 9.11 테러 희생자들, 유가족들에 의해서 주도된 의회 청문회였습니다. 대통령 면담 조사, 직접 대면 조사를 했는데 7시간의 행적,
가지고 다시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죠. 아까 선계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조사 안 하려면 또는 조사 못할 거면 뭐하러 특별법 만들고 특조위를 만들었느냐. 특조위가 밝혀내야 할 건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왜 구조에 실패했는지 그 두 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구조 실패 부분에서 그럼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보고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요. 그 점은 어떻게 될지 아마 이거 정치적 논란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닌지, 특히 여당 지명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말이죠. 벌써 그런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것을 여야 진영 2분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 처리하려는 것, 그리고 결국 그렇게 처리되는 것. 단순히 그게 숫자 160석 대 128석 그것만인지, 다수결이 최후로 택할 수밖에 없는 민주적 제도이긴 하지만 그게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많은 정치학자들, 그리고 뭐 정치학자들 입을 빌릴 필요도 없죠. 많이들 느끼고 있는데요. 네, 방금 PD로부터 최종 사인이 왔습니다. 오늘 박주민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불가하답니다. 지금 박 변호사가 무슨 건인가로 아마 이 건 비슷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세월호 가족협의회에도 특조위의 이 대통령 행적 7시간 안건 채택 관련해서 요즘 특조위 내부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어제 팽목항에 막 가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선체 인양 관련해서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아마 그 관련으로 아까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 변호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소식을 알아보겠다고 제가 예고를 했는데 결국은 인터뷰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런 준비 없이 제가 15분 정도를 소화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 소중한 시간인데 아깝네요. 미국 의회, 드리던 말씀이니까 마무리는 지어야겠죠. 미국 의회에 있었던 9.11 테러 진상규명 청문회는,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출범해서 망외의, 예상외의 큰 성과를 거두고, 유가족들이 그걸 통해서 해원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무튼 왜 사고가 났는지, 어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일단 알아야겠다. 적어도 그거의 상당 부분을 풀었죠. 저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TV 쟁점 토론에 출연한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유경근 집행위원장도 이런 말을 강조하던데 좀 눈시울이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우리야말로 우리야말로 빨리 연결식을 치르고 싶다. 아이들, 그다음에 세월호에서 사망한 304분의 영령들을 빨리 어딘가 좋은 곳이 있다면, 우리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망하고 나면 좋은 곳에 가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명복을 빈다. 우리도 아직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그 영령들 제대로 편한 곳으로 모시고 싶다. 가장 그러고 싶은 사람이 우리 유가족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특조위가 제대로 일을 해서 그 두 가지만큼은 확실히 가리자. 왜 침몰했나? 급변침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반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급변침을 포함한 다른 어떤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 점에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는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왜 하나도 못 구했을까? 그거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돌아가신 분들 영전에 사고는 이러이러해서 났고 이러이러하게 하다가 결국 여러분들 구해내지 못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됐다. 참 송구하다. 여러분들 덕택에 한국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통한 죽음을 딛고 그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은 Safety Korea,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건덕지가 있어야 연결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렇지만 아직도 그 상식적이고 당연한 주장과 외침이 희생자들의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게 세월호 참사가 남긴 또 하나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분 30초가량 남았는데요. 적절한 음악을 우리 임대웅 PD께서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준비한 순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어쨌거나 앵커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